1905년 광무 9년 1월 근본위제를 채택한 화폐조례가 공포되었다. 이로써 근대 화폐제도로서의 근본위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일본은 자국과 같은 화폐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발권은행을 일본 제1은행으로 못 박았다. 그때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반전과 일전의 청동화, 오전의 백동화, 10전, 20전, 반환의 은하, 5환, 10환, 20환의 금화 등 모두 9종이었다. 그렇게 되니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던 상업자본과 산업자본도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등 국내 자본을 관리하던 은행과 함께 서서히 일제에 의하여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경제를 속박하며 대한제국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2월 22일에 슬그머니 독도를 병합하고 타케시마라고 명명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아는 이도 없었다. 일제는 1905년 3월 봉천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육전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양측의 전력은 일본군은 세계 보병단과 13개 이비여단, 약 120만 명으로 해군은 전함 7척, 무장순양함 8척, 경순양함 17척, 구축함 19척, 어뢰정 28척, 포함 11척이었고 이중 사상자는 68만 9천 명, 전사자 13만 5천 명이었다. 대부분 여순에 머물던 러시아 극동해군은 전함 7척, 무장순양함 4척, 어뢰정 37척, 포함 7척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전의 기습 봉쇄를 당했고 개전 직전에 극동군은 정규군 9만 8천 명과 총 148정, 기관총 8대뿐이었고 철도 수비대 2만 4천 명은 동청철도 연변의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일제가 예측한 대로 전쟁 초기 시베리아 철도의 군 수송률은 하루 6량에 불과하여 만주로 이동한 120만의 병력은 대부분 1905년에 이동한 것으로 총 4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런가 하면 4월 25일에 용산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시험운행에 들어갔고 한 달 뒤 5월 28일에 경부선 개통식이 있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역시 지탱할 여력이 없어졌다. 일본은 재정면에서 1년간의 전비를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배가 넘는 19억 원을 2년 동안 지출되었고 봉천전투 이후 전선의 확대로 보급로가 길어져 전술상의 취약점이 노출됨으로써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전력을 상실, 종전을 서둘러야만 할 입장이었다. 이에 일본은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뒤 미국의 중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으니 리바우아벼 항을 떠나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돌아오느라고 전력과 전의가 극도로 떨어진 발틱 함대를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 진해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연합함대의 도고 사령관이 24시간 계속된 해전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로스스단스키 제독을 포로로 잡았다. 대한해협 스시마 해전 이후 북동부 지역에서 각계 활동을 하던 김인수, 이범윤 부대는 러시아군 뿌리아무르 카자크 혼성여단 산하의 성견한국 분견대가 결성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의 대일본 공동 전선을 목표로 단일 지도체계를 지향하는 부대가 탄생했다. 그리고 수송 업무를 담당했던 보무상 동학군 을미회변 이후군 출신 등이 합류를 했고 6월 하순 일본군이 함경도 두만강 방면까지 압박해오자 한인 포수 2,000명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겠다고 요청해와 1905년 10월 1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성견한국 분견대 부대원들의 총수는 17,323명에 달했으니 이는 초기에 광모왕제 폐하의 밀지나 마패가 측근을 통해 은밀히 전달되어 불씨가 살아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육군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보급도 비교적 원활한 체제를 유지하고 주력 부대가 하얼빈에 집결, 반격할 기회를 노리는 형세였으니 포츠머스 강화 회의에서 러시아 측 대표 위태가 패전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있던 일본 외교관들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혁명가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던 피해 일요일 이 발목을 잡았고 거기에 러일 교섭시 제3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받은 영국은 프랑스 외상 델카세도 캐스티와 러시아 외상 람스도르프 맘스도르프의 개임 요청을 모두 거절하여 동맹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렇게 엄정 중립을 선언한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3국의 석탄 공급 및 원조 제공을 저지하는 등 일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미국의 루스벨트 로스벨트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만일 삼국 간섭 당시처럼 일본에 간섭할 경우
즉각 일본 편에 가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일본이 개전과 동시에 루스벨트의 하버드 동창생인 가네코를 미국 특사로 파견, 미국의 친일여론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데 있었다. 또한 당사국인 러일에 대해서는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지 말며 북중국을 포함한 전중국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부정하였으나 그가 한반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사실은 주미러시아 대사 카시니케스니의 항의처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빼앗으려 하면서 일본으로부터는 한국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던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한 영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아시아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고 4월 8일 영부려벽 언턴 코조를 체결하였으나 프랑스로서는 발틱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 등 동맹국으로서의 편의 제공은 불가피하였다. 독일은 러시아의 힘을 아시아로 돌리고자 러시아가 극동에서 공격받을 경우 독일의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는 뜻을 1903년 7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게 암시를 주고 1904년 1월엔 일본 쪽에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실제로 개전과 더불어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발틱 함대에 대한 연료 보급이라든가 도거뱅크 더글뱅 사건 때 보인 독일의 노골적인 대러시아 지지 등은 열강의 불신을 가중시켜 영불협상과 영러협상을 맺게 하여 대독포위망을 구축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세력 구도가 된 셈이었다. 대마도해전 직후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의뢰했고 국제정세도 전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국내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양국은 강화회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선 러시아 군사력이 약해지는 걸 원치 않았고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강자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위험시하였다. 이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열강은 제각기 종전 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해 두려고 하였는데 베르켑주옥 미략, 영일동맹 개정, 그리고 테프트가스라탑 미략 등이 모두 그러한 연장선상에 나온 것들이다. 러일 양국은 6월 8일과 10일 각각 루스벨트의 평화제의를 수락했고 미국은 12일자로 강화를 알선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회담 장소 선정과 정권대표 선임의 양측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7월 7일 사할 인상륙을 결행, 러시아를 강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을 대표한 고무라 다카이러와 러시아를 대표한 위테 로젠 사이의 약 4주간 8.9, 9.5에 걸쳐 진행된 강화교섭은 일본이 러시아에 제한 12개 강화안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가장 우월한 페르만 이익 보유, 요동반도 조차권, 장춘여순 간의 동청철도 및 그 지선의 양도 문제 등은 쉽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할린 문제, 전비배상 문제, 중립국에 억류된 러시아 군함의 인도 문제, 극동 해군의 제한 문제 등에선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특히 1, 2항을 합쳐 52북의 북부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는 대가로 12억 원을 일본에 지불하라는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았다. 회의가 결렬될 위기에 놓이자 일본군은 군비 지출 문제는 철회하고 사할린 남부를 요구하였다. 여기서 양국 사이에 4주 만에 성립된 것이 9월 5일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다. 한국의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한국은 일제 식민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 전권위원은 일본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이를 집행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 라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일거에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고 국제법상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 형식을 취하여 완전 병탄을 집행할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남만주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영미가 일본을 지원한 이유가 동북아시아에서 러일 양국의 상호견제를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으로 하여금 막자는 데 있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진 직후 일본이 선택한 배타적인 만주 진출은 즉각 영미의 제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다시 러시아와의 직접 교섭의 길을 택하였는데 1907년에 체결된 러일 협상으로 세상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었다. 이후 패전으로 동아시아로의 세력 확장이 저지된 러시아는 그 진출 방향을 중앙아시아와 발칸 지역으로 전환하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1907년 영국과의 협상으로 타협을 보았으나 열강의 이해가 쉽게 조정될 수 없었던 발칸반도로의 팽창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어 러일 전쟁은 결국 동아시아 정세를 크게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세력 구도의 형성을 촉진시킨 셈이 되었다. 러일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던 국내 정치인들은 머리 좋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 개혁과 근대화를 이루려는 꿈을 가진 황제 폐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좋은 머리를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일진회라는 단체를 만들더니 노골적으로 1905년 10월 15일 한일 보호조약 촉구 성명까지 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하다. 결국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다. 11월 20일 장지연의 시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에 게재되고 신채호의 시일야오장성대곡이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11월 30일 황제 폐하의 시종무관장 민영환이 을사늑약을 개탄하며 자결을 했다. 그리고 의암은 을사오조약 소식을 듣고 전 국민이 항거하도록 촉구하는 글 통고일국 진신사림서 발송했다. 그리고 주한 영국 공사관도 슬그머니 철수했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청과 베이징에서 마주 앉아서 고무라 우치다와 경친왕 위안스카이 사이에 12월 12일 체결된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은 길림장춘 및 신민돈 봉천 철도에 관한 비밀 합의가 있었다. 이 문서는 1930년까지 비밀에 붙여졌으나 일본은 그들이 주장해온 문호개방, 기회균 등 원칙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열강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과 대립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리는 평산 가명을 더는 드나들 수 없어졌고 을사년 저물어갈 무렵 단월에 와서 근호의 소상을 지냈다. 광국의 생활이 형편없는 게 큰어머니까지 없는 큰 집에 들락거리기도 힘들었다. 사촌 형수 효진이 보살펴준다고는 하나 완전히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다. 영준의 생각은 녀석이 아비를 쫓아서 평산에 가서 의병을 합내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늘 붙잡고 할아버지 대상이 내년이니 대상을 지내면 바로 식을 올려줄 테니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이 큰 아비 믿고 아무 생각 말고 잘 지내라고 늘 충고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영주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소상을 지낼 만큼 많은 지출을 했는데 비용은 모두 중소 한 마리 값이 들었으니 살림에 많은 주름이 갔다. 해가 바뀌어 1906년 2월 1일 일제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을 했다. 그리고 일본인 토지 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06년 토지가 옥증명 규칙을 공포하였다. 8월 7일 대한제국 만국적 십자 조약에 가입. 8월 18일 한말 의병장 최익현 일본군에 잡혀 스시마 섬으로 유배. 8월 27일 대한제국 보통학교령, 고등학교령 반포. 9월 5일 한성 보성중학교 개교. 10월 10일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전신인 의명학교가 문을 열었다. 10월 15일 대구 개성학교 문을 열다. 10월 만주 용정에서 서전서숙 문 열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의병장 최익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얼마 후 영리는 들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영리는 근호의 대상이 다가와 경의선 기차를 타고 경성을 들러서 단월에 도착하였다. 예전보다 하루나 시간 절약이 되었다. 이번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상을 치르고 난 영준이 영린에게 이복의 아우 이제 아버님 대상이 끝났으니 광국의 혼사를 서둘러야 할 게 아닌가. 아무래도 올 봄에는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여기에 있으면서 농사도 짓고 해서 정착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내 생각에는 마음을 접고 농사나 지으면서 아들 결혼을 시키고 정착을 하게나 의병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그런 것 같네. 저도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 일단은 평산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향배를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형님의 영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대답은 했지만
북수사로 돌아온 영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룬 것도 없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 봐야 아내도 없고 여기서 인맥을 넓혔다고 하지만 속세를 떠난 몸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믿고 함께하는 30여 명 의병을 어찌 두고 떠난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해가 바뀌고 말았는데 형 영준으로부터 광국의 결혼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단월에 와서 광국의 결혼식 보아야 했다. 아들 광국의 결혼식은 우여곡절 끝에 올리게 되었지만 결코 성대하게 할 형편도 아니어서 가까운 친지와 이웃을 불러서 단출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28배 노총각 광국은 간내울에서 초례를 치르고 사흘을 보내고 24살의 노처녀 남수는 가마도 못하고 광국과 걸어서 하루를 꼬박 걸어서 단월에 도착하여 패백을 올리고 살림을 시작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여기 머물러 지내라는 형 영준의 간곡한 설득이 있었지만 아내도 없고 며느리를 보았다고 하나 초가삼간의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아들의 형편도 형편이지만 무엇보다도 평산에 두고 온 의병들을 생각해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평산으로 떠났고 광국과 남수는 둘만의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광국은 어머니 연희에 대한 그리움이 남순의 사랑으로 변하여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일제는 조선에서 토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토지조사를 위한 실무기술자를 양성했고 19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측량을 시행하여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그 무렵 황골의 동걸의 아내는 산에 아이 이노을 낳았고 벌써 철호도 미운 7살이 되어 있었다. 동걸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나니 관심이 벗어난 탓인지 동걸이가 가는 곳에 자주 쫓아가 눈을 말똥거리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2살 위인 제철을 형 하면서 따라다니며 놀았다. 4월 한국의 구국운동의 중심으로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가 창립되었다. 황제 폐하는 1907년 4월 자주권을 침해받는 대한제국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고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 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하고자 전 평리원 검사 이준에게 신임장과 친서를 주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5월 22일 이완용 내각이 이토 히로부미의 건의를 받아 성립되었다. 이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을 만나 시베리아를 거쳐 당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전 러시아 공사관 참사관 이휘종을 데리고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 도착했다. 또한 황제께서는 미국인 호머 헐버트에게 헤이그 특사 파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밀사 활동을 밀명을 통해 부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헤이그 특사가 무사히 헤이그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일본에 의한 한국 대표의 만국 평화회의 참석을 방해할 것을 직감한 호머 헐버트는 스위스 프랑스를 경유하면서 한국 대표들이 회의 참석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서방 언론사들과 접촉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일본과 대영제국 등의 방해와 서구의 방관으로 대한제국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영국은 인도 지배를 묵인받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는 영일 동맹에 따라 일본을 지지한 것이었고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여파로 일본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대한제국의 특사 파견을 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국 대표들은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이휘종이 유창한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실력으로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조선을 위해 호소한다. 라는 제목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시선을 끌었으나 대한제국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를 도와주려는 나라가 없었다.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을 다시 외무성이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밀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7월 3일 총리 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황제가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호소 친서에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추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 협박했다. 이토의 추궁에 대해 이완용은 우선 이번 사건은 내각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며 선처를 빌었고, 이에 대해 이토는 나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문제에 책임이 있어 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에 이완용은 이토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거듭 사죄하고 물러나왔다. 이 사건은 일본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은근히 한국 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이토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호기로 역이용하기로 작정하고 우선 총리 대신 이완용을 불러 선전포고 운운의 협박을 한 것인데,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으니 더 납작 엎드렸다. 이토는 이어 7월 3일 오후 일본 해군 연습함대의 장교들을 데리고 황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무엄하게 문제에 친설하는 것을 보이며 책임을 추궁하며,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대신에게 통고했다. 라고 으름장을 놓자 어리숙하게도 친일파들은 황제의 퇴진이 왕실과 국민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월 6일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은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황제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송병주는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의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이에 황제께선 안색을 달리하며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자 송병주는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전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협박의 폭언까지 했다. 이에 진노한 황제께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 바로 강요들은 작당한 듯 왕위를 황태자에게 넘기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날 제3차 어전회의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은 황제께 황태자의 대리청정을 진언하였다. 황제께서는 대리청정을 거부하였는데 누구 하나 총리 대신이 맞서 황제를 옹호하는 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황제께서 윤허하지 않고 버티자 군무 대신 이병무가 칼까지 뽑아들고 위협을 하여서 하는 수 없이 물러날 결심을 하고 이를 윤허했다. 이에 이완용은 조칙이 내려진 19일 곧바로 황제 대리청정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런데 의식을 집행해야 할 국내부 대신 박영효가 이를 반발의 병을 핑계로 대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식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이완용은 자신이 스스로 국내부 대신 임시서리가 되어 7월 20일 오전에 양위식이 거행되었는데 양위식은 황제 폐하와 새 황제가 직접 하지 않고 2명의 내관들이 대신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새 황제의 황제 대리 의식이 있던 7월 20일 그 시간에 반일 단체인 동호회 회원들이 덕수궁에서 이도채 떨어지지 않은 이완용의 남대문 박중림동 집으로 몰려가 집에 불을 질러 불길이 치솟고 군중들이 모여들어 매국노의 일족들을 잡아 죽여라 소리를 질렀다. 이완용의 가족들은 급히 출동한 일본 순사들이 구출하여 통감부로 보내졌다. 이 사건으로 가재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귀중한 고서적 등이 모두 타버려 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우봉희 씨 윗대 조상들의 신주까지 타버렸다. 지금은 불나면 금부치를 챙기는데 그 당시에는 신주를 제일 먼저 챙기는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조상들의 위패조차 챙기지 못하였으니 이 모두가 양자를 잘못 들인 탓이라는 입방아들을 지었다. 훗날 이완용은 조상 신주가 불타버린 것이 일생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순종 즉위식이 끝난 뒤에도 궁중들은 덕수궁으로 몰려와 이완용을 죽여라 하며 외쳤다. 식이 끝나자 이토는 이완용을 재촉해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함께 통감관저로 향했다. 오갈 데가 없어 통감관저에 머물던 이완용과 그의 가족들은
이토의 주선으로 이날부터 외성클럽에 머물기 시작했다. 이완용이 주동이 되어 강요들이 황제의 양위를 주관하고 새 황제의 즉위식을 주관했으며 황제가 그의 음모에 의해 퇴위당한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반이완용 데모와 이완용 화영식은 전국 각지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완용의 부인 조씨는 외성클럽에서 거처하기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은 생활비를 모두 이토가 대주었다고 회고했다. 이완용은 이곳에서 2달가량 머물다 9월에 식구들을 데리고 장교에 있는 그의 서영 이윤용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황제 양위에는 이토 히로부미, 송병준 등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처음 융의제 대리청정 논의와 광무제 양위 주장을 처음 꺼낸 이완용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을사늑약 전까지만 해도 민중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은 주무대신이었던 박재순이었다. 이완용은 박재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격과 비난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으나 광무제 양위를 계기로 이완용은 완전히 매국노의 대명사로서 민중들의 저주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7월 24일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토 히부미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첨부되어 있던 비밀각서에 따라 하세가와 조선군 사령관에게 조선군의 화약과 탄약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7월 31일 밤새워 황제에게 군대 예산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새 황제 폐하의 조령은 짐이 생각건대 국사가 단안할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극히 절약해서 이용우생의 일에 응용함이 오늘의 급선무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는 부족하다. 짐은 이제부터 군사제도를 쇄신할 생각에 따라 사관을 양성하는 데 전력하고 뒷날 징병법을 발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 한다. 짐은 이제 유사에게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 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에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 나누어 주니 너희들 장교, 하사,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꾀하라 하였다. 또한 조령은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칙령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진압할 것을 통감에게 의뢰하라 하였으니 외세로 군대 해산은 물론 진압까지 명한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일제는 7월 31일 밤 미리 군대 예산의 칙서를 작성해 놓고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병제개혁을 위하여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황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통감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일본은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허수아비 내각 수반인 이완용은 조회문을 통해 추진하는 수법을 썼으며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후에 융이 황제의 조칙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1907년 8월 1일 오전 11시 동대문 훈련원에서 맨손 훈련을 한다고 병사와 장교를 소집해 놓고 군부여판 한진창이 새 황제의 군대 예산 조칙을 낭독했다. 이미 현장에는 일본군 헌병이 중무장한 채 도열, 병사를 포위하고 있었고 즉석에서 조선군 병사들의 계급장을 한 사람씩 떼어냈다. 군대 예산 무장해제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연대 일대대장 박승환이 자살하여 분노한 시위대 2개 대대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나 남대문 전투간단이 진압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는데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씩이 지급되었다. 그런 와중에 8월 2일 새 황제 즉위식이 있었다.